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빅히스토리의 파트 1이라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파트 2라고 생각해요. 없는 것을 함께 믿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규모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생명종이 될 수 있었다. 우주가 태어나서 인류의 현재까지를 아주 재밌게 정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유명한 책인데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약간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책은 학술서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 대한 대중 역사서로 보시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름을 가끔 헷갈리거든요. 근데 드디어 외우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은 논장을 유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저자를 유발하리랍니다. 유발하리라. 근데 하리라? 아, 유발하라리지 라고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사실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분이 자기가 하는 주장을 겁없이 합니다. 굉장히 지나친 단순화, 도식적인 전개 방식, 그런 걸 이용하니까 사실 학자들은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명확한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피엔스 이 책에서 주장을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하게 돼요.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저와 같은 일반 역사학자가 아닌 독자들은 이 책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하려는 얘기를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이분이 글도 굉장히 유려해요. 문체가 글맛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구사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재밌는 비유도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읽히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유태인 학자인데요, 채식주의자 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시고요, 명상에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라서 매일같이 명상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전공은 중세사 그리고 중세 전쟁사에 대한 것이 이분의 원래 연구 분야고요. 2002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죠. 이 분이 쓴 이 사피엔스 이 책은 본인의 전공 분야하고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거대사라고 하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굉장히 큰 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생물학과 인간의 역사를 함께 연결하는 빅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빅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쓰인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피엔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유발 하라리가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을 꼽습니다. 총균쇠도 정말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 접근 방식이며 그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피엔스와. 이분이 왜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를 이 책에서도 아주 멋진 문장으로 표현해서, 제가 오늘 이 사피엔스 책 소개해드리기 전에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유발 하라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 연구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지금 현재가 전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앞에 다양하고 넓은 가능성을 상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데요, 저는 이 문장이 좀 와닿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상황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 지금 세상이 다를 수도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 그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 앞의 미래도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피엔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혁명이거든요. 이 책이 4부까지 있는데요, 1부, 2부 그리고 4부의 제목이 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부 인지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우주가 태어나서 인류의 현재까지를 아주 재밌게 정리합니다. 처음은 물리학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나고요,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원자핵과 전자가 모여서 중성인, 원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거기까지를 이분은 물리학이 지배한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은 화학의 시대입니다.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38억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거기는 생명은 없잖아요. 그리고 원자보다 큰 것들의 세상이니까 정말 화학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엔 이제 생물학의 시대입니다. 생물학은 당연히 생명이 지구에서 탄생한 이후에 인류의 문화가 탄생할 때까지, 그걸 이제 생물학의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역사학의 시기죠. 인류의 문화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이르는 것은 역사학의 시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빅히스토리를 이분이 이렇게 나름의 재밌게 정리한 건데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학자들에게 하면 다 뭐라고 하거든요. 지금이 역사학의 시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물리학이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냐고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적절한 비유, 과장 같은 걸 통해서 하려는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전달하는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가 빅히스토리 초간단 정리입니다. 물리학, 과학, 생물학,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초간단 정리를 할 수 있죠. 그게 7만 년 전 인지혁명, 12,000년 전에 일어난 농업혁명, 그리고 딱 500년 전쯤에 일어난 과학혁명, 이렇게 세 개의 혁명이 인류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인지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에 이어지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인지혁명은, 그 인지는 인간의 인지를 뜻합니다. 사실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해졌는지에 대한 거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인지혁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에서 3만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요. 사실 왜 사람이 다른 영장류와 다르게 굉장히 정교한 생각의 힘, 이성을 갖게 됐는지는 아직 아무런 합의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생물학자들은 어쩌면 정신적인 능력을 급격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돌연변이 같은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과학자들이 합의하는 계기가 어떤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인지혁명 시기에서 가장 인류를 크게 변화시킨 것이 사실은 언어입니다. 말.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데요. 많은 진화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말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영장류가 털 고르기 하는 거하고 같은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뭐냐면 그 침팬지들이 어떤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은 가만히 앉아서 서로 상대방의 등에 있는 벌레도 잡아주고 털도 이렇게 골라주고 하는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해요. 그게 침팬지 사회에서 사회적인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런 수단입니다. 한편 인간도 침팬지 혹은 영장류들이 하는 털 고르기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로 하는 수다 떨기죠.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뒷담화입니다. 옆마을 김씨네 집 검둥이가 새끼를 낳았대, 그런 거. 그냥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수다를 떨면서 사회적인 결속을 강화하죠. 그런데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있지 않은 사실도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씨네 흰둥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김씨네 검둥이라고 얘기해도 뭐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범위가 커집니다. 이제는 드디어 한 사람의 어떤 상상이 아니라 집단적인 상상까지도 언어의 힘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신화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요. 또 집단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대규모의 협력 같은 것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유발 하라리는 허구적 상상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로 유발 하라리가 꼽는 것이 법인입니다. 법인, 회사. 법인은 법적으로는 사람과 같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어원이 코르푸스라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코르푸스의 원래 원은 몸이거든요. 몸.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가 글 쓰는 게 제가 정말 재밌게 읽는데요. 아주 표현이 재밌는 게 진짜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인의 원래 어원은 몸이에요. 코르푸스. 그런데 법인이 갖고 있지 않은 단 하나가 몸입니다. 라고 이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재밌게 표현하죠. 사실 법인은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 이 책에는 푸조 회사가 자주 등장해요. 푸조라는 자동차 회사는 몸이 없죠. 이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데요. 푸조가 어떤 허구적인 존재이지만 현실적인 어떤 법적인 의무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푸조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함께 믿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구성물, 가상의 실제 같은 것은 범위가 진짜 넓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도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민족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민족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고
있고 어떤 공통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 곳에서 장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사람들의 전체를 민족이라는 가상의 실제의 이름으로 부를 뿐인 거죠. 뭐 민주주의, 그것도 상상이죠. 인권,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가상의 실제, 상상의 구성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인지혁명 단계에서 특히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하는 공통의 상상이 가능해진 시기, 이때가 바로 유발 하라리가 역사가 생물학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시점이다 라고도 이분 참 문장이 저는 참 재밌어요. 역사가 생물학으로부터 독립한 게 바로 이때부터라는 겁니다. 그 인지혁명 과정에서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재밌는 계기 중에 하나가 인간의 직립보행입니다. 인간이 똑바로 서서 두 발로 걷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변화가 어떤 건지를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이 두 발로 걷잖아요. 그러면 두 발로 안정되게 걸어가려면은 사람의 골반이 폭이 좁아져야지만 안정되게 걷습니다. 그래서 직립보행 때문에 사람의 골반의 폭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골반 안에는 태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골반이 좁아졌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좁아진 골반으로는 아이를 오래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미숙한 이른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다른 영장류와 다른 동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독립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아기가 태어나게 되게 돼요. 인간의 직립보행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해지냐 하면 엄마 한 명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협력 같은 것이 필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성의 뭐 유일한 근원일리는 전혀 없고요. 인간의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한 요인으로 직립보행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그것도 좁아진 골반, 인간의 직립보행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의 경우에 할머니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여성의 폐경은 포유류에서도 많은 종은 폐경을 하질 않거든요. 인간은 왜 폐경을 할까를 설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자기 딸의 아이를 돌봐주는 어떤 보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가설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가 아주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인 거고, 따라서 인간의 사회성, 할머니 가설, 뭐 폐경 같은 것들이 인간이 직립보행하는 것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롭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농업혁명입니다. 농업 이전에는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나무에 열려있는 열매를 따먹거나 이걸 수렵채집이라고 하죠. 수렵채집으로 인간이 살아갔는데요. 농업이 등장하기 전엔 인간은 아주 악명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생명종입니다. 인간이 진출한 모든 장소에서 그곳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대형 동물은 곧바로 멸종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화석 기록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랜 선조들은 자연과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살았고 우리 선조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냥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 화석 기록 같은 거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좀 자명해 보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대륙에 진출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형 동물의 멸종입니다. 진짜 여러 번 반복된 여러 가지 화석 기록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아주 악명 높은 이런 살해자였다가 이제 농업이 등장하면서 이 인간의 생활 패턴이 많이 변하게 되죠. 근데 농업이 시작됨으로써 인간이 훨씬 더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농부의 생활은 수렵채집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합의인 것 같아요. 건강 상태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수명도 짧아지고, 그리고 노동 시간도 수렵채집인들에 비하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수렵채집인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활동을 해도 충분한 양의 식량을 얼마든지 거둘 수 있었고, 식량의 종류도 농업인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서 건강하기도 했고요. 사실 농부가 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사실 많이 떨어진 건데요. 이 얘기는 사피엔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게 기독교 성경 구약의 첫 번째가 창세기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농업을 하진 않거든요. 수렵채집인의 어떤 굉장히 행복한 시절을 에덴 동산으로 비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생각도 들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그 신이 하느님이 한 이야기가 너는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실업 채집에서 농업으로 그 인간이 주로 식량을 구하는 방법이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창세기의 구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피엔스에서도 이 저자는 농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고 얘기합니다. 농업은 각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훨씬 더 불행하게 삽니다, 농업인들이. 하지만 사피엔스 전체 종에게는 농업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 이유가 사피엔스 같은 한 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굶주렸는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DNA 이중 나선의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이것도 이 유발 하레이가 아주 재밌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각자는 불행하지만 그 인간 개체의 숫자는 늘어난 그런 방식으로 농업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농업이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인간이 이제 덫에 걸린 것에 해당하게 돼요. 인구가 너무 늘었잖아요. 그러면 출업 채집의 방법으로는 늘어난 인구를 우리가 부양할 수 없죠. 그럼 한 번 농업이 시작되면 그 집단의 후손들은 농업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많은 노동 시간을 들여서 그 농업 활동에 종사해야 자기의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농업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게 됐고요. 인구가 증가하면 농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요. 이 인구가 증가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밀집된 도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밀집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어떤 대규모의 협력 같은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대규모의 협력을 이끄는 방법으로서 인간들이 함께 상상해내는 어떤 상상의 구조물들, 가상의 실제들의 역할 같은 것이 농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농경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변화가 이 저자는 또 공간의 축소와 시간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의 축소는 이제 인간은 농업을 시작하면 멀리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농경지 부근에서 평생 자손 대대로 머물 수밖에 없죠. 이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공간의 축소의 개념이고요. 시간의 확장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이 농업은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전의 수렵 채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어떤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린 이 지금의 내 행동이 가을에 수확으로 이어진다 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생명종들만이 농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저자가 이야기한 시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2부 농업혁명에 이어서 3부의 제목은 인류의 통합 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통합을 이끈 세 가지 중요한 그 미케니즘을 이 저자가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화폐, 두 번째가 제국,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화폐가 어떻게 인류의 통합을 이루었는지 저자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처음 등장한 많은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질서가 바로 화폐에 기반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화폐에 기반한 이 보편적 질서의 등장 이후에 이젠 정치적인 보편적 질서로서의 제국이 출현하고요. 그 제국 이후에 이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적 질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화폐는 서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으로서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이 10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10개. 근데 10개의 상품들을 서로 교환하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A 상품 대 B 상품의 교환 비율이 10개 중에 2가지를 뽑는 가지수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의 몇십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N개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화폐의 도움 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의 양이 N의 제곱이 됩니다. N개 중에 한 상품을 N개 중에 다른 한 상품과 교환하는 비율을 몇 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N의 제곱에 비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화폐가 등장하면 이 과정이 엄청나게 단순해집니다. 100개의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면 100개 상품 하나하나가 화폐 단위로 얼마에 해당하는지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폐가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의 양이 N의 제곱에서
n에 비례하는 것으로 급감하게 되죠. 사실 이런 이유로 화폐는 인류의 여러 문화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동양에서 화폐로 가장 먼저 이용된 것을 아마도 조개 껍데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한자에 조개 패자 있잖아요. 볼견자 비슷하게 생긴 그 한자가 이 거래에 관계된 여러 한자에 등장해요. 사고 파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매매라는 한자가 살매와 팔매가 같이 있는데요. 그 두 매자에 이 조개 패자가 들어있고요. 한편 조선시대에는 쌀, 이 배짜기 같은 걸로 만든 포, 그런 것들도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해 보면은 이 화폐가 자연 발생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게 영화에서 보니까 교도소에서 구속되어 있는 죄수들이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담배를 화폐처럼 이용하더라고요. 이거를 가지려면 담배 몇 가치가 필요하고 하는 식으로 화폐를 대체하는 걸로 보면 화폐는 굉장히 자연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들이 있죠. 금화, 은화, 지폐, 동전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수표나 어음 같은 것도 화폐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은 가상화폐도 화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가상화폐가 저자가 이야기하는 화폐의 의미를 이해할 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화폐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화폐 자체도 앞에서 이야기한 가상의 심리적인 구조물이에요. 화폐가 재밌는 게 혼자서 이게 화폐라고 우기면 그건 화폐가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함께 우겨주면 뭐라도 화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할 수 있죠. 먼저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금과 은이 화폐로 과거에 이용됐던 이유가 금, 은이 사방에 그냥 뭐 길거리에 다 널려 있다. 그럼 화폐로 쓸 수 없죠. 그래서 희소성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돈은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게 돈이라고 믿어주면 그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재밌는 표현을 해요. 종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고 돈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게 돈이다 라고 재밌게 표현합니다. 사실 어떤 거로시라도 이런 면에서는 돈이 될 수 있죠. 요즘 가상화폐는 말 그대로 정말 저자가 이야기하는 상상의 구조물이거든요. 뭐 비트코인 눈으로 본 적 있나요? 비트코인 몇 개?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컴퓨터, 인터넷 공간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화폐인 거죠. 자, 화폐 다음에 인류의 통합을 이끈 것으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제국입니다. 제국보다 규모가 작은 국가 혹은 왕국 같은 것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부르죠. 오랜 과거를 생각하면 중국은 정말로 제국이 맞습니다. 여러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 제국도 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좀 생각해보고 재밌다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 역사의 삼국시대 백제라고 있잖아요. 백제 이전에는 백제가 아니라 십제였습니다. 십제, 백제의 근원이 몇 개의 부족 국가가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어졌는지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여러 민족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은 나라라는 뜻에서 백제는 뭐 제국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나라 이름만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면 뭐 제국주의라는 단어가 있듯이 우리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제국의 순기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국은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정치적으로 통합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대규모의 제국 전체를 넘나드는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놀라운 정치 체계라고 이 사피엔스 저자는 생각하죠. 그리고 이 저자가 사실 인류 대부분의 역사에서 인간 대부분은 어떤 제국에 속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제국의 규모가 계속 커져왔고 따라서 이 분의 주장이 미래의 인류는 제국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로 지구제국이 되겠죠. 다음에 이 저자가 인류의 통합을 만들어낸 놀라운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는 게 종교인데요. 이 종교는 이 사람들의 상상에 기반한 위계 질서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정치적 구조에 초월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제 선교성이라고 하죠. 강력히 다른 곳으로도 전파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보편 종교로 등장하게 된 종교들이 많이 있죠. 유발 하라리는 종교를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현대 이데올로기들이 있잖아요. 뭐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종교로 보자라고 이 저자가 제안해요. 그런데 신앙을 기반한 종교하고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저자는 이런 이데올로기를 자연법칙 종교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표현도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종교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론이 성경이고, 그죠? 막스가 성자인 거죠. 뭐 그런 비유도 하고요. 현재 이 저자의 입장에서 가장 성공한 현대에 존재하는 자연법칙 종교는 당연히 자본주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종교의 의미가 사용하는 단어로서의 종교의 의미가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건 이 책을 읽으시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4부 과학혁명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과학자다 보니까 이 부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자의 아주 짤막하고 단정적이지만 아주 멋진 문장이 또 4부에 등장합니다.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혁명은 지식의 혁명이 아니었다. 과학혁명은 무엇보다 무지의 혁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의 혁명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학 이전에 종교는 이미 우리 인류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서 모르는 거다라는 것이 종교의 주장이었다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바로 그럼으로써 어떤 것이 가능해지냐면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미래에는 지금보단 더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로 거기서부터 진보의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더 많이 알 수 있다. 더 나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유발 하라리의 무지의 혁명으로서의 과학혁명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게 공자의 논어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부지위 부지 시지야라는 한자가 나오는데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사피엔스의 무지의 혁명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그 법문례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지식을 모두 믿지는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가끔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잘못이더라도 그 잘못된 결론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간혹 드리잖아요. 사실 과학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은 믿지 말라라고 부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믿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건 과학이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믿어달라라고 부탁하지는 않고요. 과학이 어떻게 그 내용에 도달했는지 그 과학이 진행되는 과정은 믿어달라라고 부탁할 때가 많이 있죠. 이 사피엔스에서도 유발 하라리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현대의 과학에는 도구마가 없다. 하지만 과학의 연구 방법에는 어떤 공통된 핵심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일종의 과학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경험적인 관찰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수학적인 방법과 결합해서 그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달성하는 것. 포괄적인 이론을 시간이 지나면서 구축해 나가는 것. 그게 과학이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과학의 과정 그리고 과학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뢰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뭐 한 달도 안 돼서 잘못이라고 판별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유심히 보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는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하죠. 과학혁명 부분에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것 중에 P면 Q가 참이면 낫큐이면 낫피도 참이다. 뭐 그런 얘기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죠?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에 대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이야기를 많은 과학자는 약간은 불편해합니다. 이게 마치 유용성이 없는 과학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다라고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을 유용성의 잣대로서 과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이유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과학과 기술을 한 단어로 붙이거든요. 과학기술이라고 부르고요. 심지어 과학하고 기술 사이에 띄어쓰기도 안 해요. 그냥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많은 과학자들이 약간은 조금 안타까워해요. 우리나라 헌법에 과학기술이 등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헌법 127조 1항인데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언뜻
보시면 굉장히 멋진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시면 국가가 과학기술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다라고 이 뼈대를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제 발전에 종속시키는 가치관이 이 헌법에 담겨 있어서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 헌법 조항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시 나중에 헌법 바꿀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이 항목은 좀 바꿔달라고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과학 그리고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과학과 제국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뭐가 있는지 모른다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국이 한창 성장할 때는 대항해 시대 그런 거 같은 걸 보면 그 바다의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재밌는 지도들이 있어요. 거기 뭐 용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거기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국과 과학이 갖고 있던 그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해요. 지식을 정복해가는 것 그리고 영토를 정복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제국 안에서 과거에 함께 이루어진 공통점도 있죠. 그 제국주의가 이후에는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라고 책에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책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문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얘기 같아요. 인류는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냈고 그 상상의 구조물을 함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을 함께 믿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대규모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생명종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한 줄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게는 사피엔스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주가 처음 탄생해서 지금 현재의 인류까지 긴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걸 하나의 큰 틀에서 보는 것을 요즘 빅히스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전에 제가 제 인생책 코스모스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저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인류의 역사를 기술하는 빅히스토리의 파트 1이라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빅히스토리 파트 2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코스모스와 함께 사피엔스도 많은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